여러분, 낙찰받는 순간 투자금 모두 회수하고도 2억 원 넘는 돈이 내 계좌에 바로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그런 경매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도보 1분 거리의 해마지역, 도보 10분이면 부산지방법원, 버스 새 정거장이면 서면 로터리입니다. 입지부터 이미 끝난 물건입니다. 문제는 등기부가 복잡하고 임차인이 많아서 대항력만 보면 대부분 여기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면 입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돈이 남는 구조가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고수들이 이런 물건을 일부러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찾아다니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고 권리관계와 금융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부산지방법원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136번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76-31번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토지 면적은 344제곱미터, 약 104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659.83제곱미터, 약 200평 규모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건물이며 사용 승인일은 2008년 1월 15일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8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는 6억 3,600만 원, 감정가 대비 약 34%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6,3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진짜 판단 포인트는 지금부터 나오는 건물 구조와 임차인 구성, 그리고 권리관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외형과 구조, 그리고 왜 입지가 무기인지를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76-31번지에 위치한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입니다. 다만 명칭은 단독주택이지만 실제 이용 형태는 다가구 주택 구조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토지 면적은 344제곱미터, 약 104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659.83제곱미터, 약 200평 규모입니다. 건물은 2007년 9월에 착공해서 2008년 1월 15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로 연식 대비 구조는 비교적 단단한 편입니다. 층별 구조를 보겠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공간과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61.86제곱미터, 약 18.7평 수준입니다. 즉, 1층은 주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고 상가 또는 사무실 활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2층, 3층, 4층은 모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용도로 각 층마다 약 193.95제곱미터, 평으로 보면 약 58평대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층별 면적이 고르게 잘 빠져 있고 임대 구성이나 재배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로 창고로 사용 중인 약 18제곱미터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도 반영된 부분이라 추후 분쟁 소지는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제 현장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말로만 좋은 입지가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느껴지는 입지라는 점입니다. 도보 1분 거리, 사실상 바로 앞에 해마지역이 있습니다. 출퇴근, 통학, 임차 수요 측면에서 이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이미 설명이 끝난 입지입니다. 여기에 도보 10분 거리의 부산지방법원, 버스로 새 정거장이면 서면 로터리에 도착합니다. 즉, 법원 서면 생활권을 동시에 품고 있는 위치입니다. 실제 현장을 보시면 대형 도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와 있어 소음은 어느 정도 차단되면서도 생활 접근성은 그대로 가져가는 위치입니다. 주변은 다가구 주택, 빌라, 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고 임대 수요가 끊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골목 진입부와 건물 하부를 보면 주차 공간이 다소 협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깔끔한 신축 느낌이나
대단지 아파트 감성을 기대하고 들어오면 첫인상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일단 걸러버립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이런 외형적 불편함 하나가 가격을 크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눌린 가격 위에서 권리관계와 임차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갈리는 물건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입지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건물 구조는 단순하며 임대 수요는 충분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이어서 정말 복잡하지만 돈이 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이 물건의 진짜 판단 구간입니다. 등기부와 임차인 현황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왜 이 복잡함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는 구간, 바로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 설정이 잔뜩 걸려 있어서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순서만 정확히 잡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1월 16일 설정된 가압류입니다. 이 기준 이후의 권리는 모두 경매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에서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은 딱 하나뿐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표만 보면 대항력 있는 사람도 많고 선순위로 보이는 임차인도 여럿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잘못 낙찰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이름이 많아 보인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누가 얼마를 실제로 인수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임차인 숫자가 아니라 배당 구조를 끝까지 봐야 판단이 됩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1월 16일 설정된 권리입니다. 그 이전에 전입한 주거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전부 낙찰자가 떠안는 건 아닙니다. 배당을 받느냐, 배당을 다 받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대항력이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들입니다. 이 임차인들은 경매 절차에 참여했고 법원이 배당표를 통해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5번 손 그리고 그 외 배당 요구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로 낙찰될 경우 배당할 금액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손의 보증금은 전액 배당되지 못하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남는 금액이 바로 4,9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건을 최저가로 낙찰받는다면 낙찰자는 5번 손님이 미배당 보증금 4,980만 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게 이 물건 권리관계의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그 외 임차인들도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7번 유님은 대항력이 있으면서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경매 신청권자입니다. 즉 이미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 요구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번 유님 역시 법원 배당으로 정리되고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은 아닙니다. 9번 차은 402호를 사용하고 있는 인물로 나오지만 똑같은 방을 사용하는 10번 홍의 가족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10번 홍이고 10번 홍은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10번 홍에게 배당을 하면 402호 임차관계는 함께 정리됩니다. 9번 차은 독립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고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도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많아 보여서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배당 구조를 끝까지 따져보면 최저가 낙찰 기준,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하는 금액은 5번 손이 미배당 보증금 4,980만 원.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제 이 물건에서 임차인들 중 누가 살아남고 누가 완전히 손해를 보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극단적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8번 임차인입니다. 8번 임차인은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건 경매가 끝나는 순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법원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면 8번 임차인은 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이 1억 7천만 원은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돈도 아니고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돈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임차인 본인의 손실입니다. 반대로 같은 물건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1번, 2번, 3번 임차인입니다. 이 세 명은 모두 401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1번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 그리고 1번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보증금 1천만 원이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01호는 임차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번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 1천만 원을 가장 먼저 전액 배당받습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공동거주자일 뿐 별도의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독립된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게 1천만 원이 배당되는 순간 401호 임차관계는 전부 정리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서 8번 임차인은 1억 7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고 1번, 2번, 3번이 사용하는 401호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1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같은 경매 물건 안에서도 임차인의 지위와 전입 시점 그리고 배당 구조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물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멤버십 가입자님들을 위해 또 특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 중에 전세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현황 중 4번 임차인 노호우님이십니다. 정말 문제는 이분입니다. 보증금은 6천만 원입니다. 대항력 있으며 선순위이고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분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노호우님은 전세권도 설정이 되어 있고 대항력, 선순위, 배당 신청 모두 완벽한데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보증금 6천만 원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학원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임차인 구조를 전제로 왜 낙찰자는 이런 임차인 손실 구조 위에서 돈이 남는지 금융 흐름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내가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가정은 명확합니다. 이 물건을 최저 입찰 금액 6억 3,600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낙찰자는 1주택자이고 주택으로 취득합니다. 먼저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이론상 대출은 낙찰가의 70%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능한 대출금은 6억 3,600만 원의 70%, 4억 4,5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그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총 7명이고 2명도를 위해 방 한 칸당 1천만 원씩 방빼기 비용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빼기 비용은 총 7천만 원입니다. 이 7천만 원은 대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에서 7천만 원을 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실행되는 대출금은 4억 4,520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뺀 3억 7,520만 원입니다. 이제
내가 직접 넣어야 하는 자기 자본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기 자본입니다. 낙찰가의 30% 1억 9,0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방빼기 비용 7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앞 단계에서 이미 정리한 것처럼 5번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금 5천만 원도 낙찰자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순수한 현금 투입입니다. 이제 세금과 부대 비용을 정확히 붙이겠습니다. 이 물건은 1주택자가 주택으로 취득하므로 취득세는 일반 세율 1.1%입니다. 낙찰가 6억 3,600만 원에 취득세율 1.1%를 적용하면 6억 3,600만 원 곱하기 1.1%는 699만 6천 원. 편의 없이 그대로 계산해서 취득세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합니다. 이제 이 물건에 들어가는 자기 투자금 총액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기본 자기 자본 1억 9,080만 원, 방빼기 비용 7천만 원, 임차인 인수금 5천만 원, 취득세 700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를 모두 합하면 총 자기 투자금은 3억 2,930만 원입니다. 반올림 없이 약 3억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2,930만 원.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제 이 돈이 만들어내는 연간 금융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금 3억 7,520만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1,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입니다. 내 돈 3억 2,930만 원을 이 물건에 묶어두는 대신 연 4%로 굴렸다고 가정하면 연 기회비용은 1,317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대출 이자 1,508만 원, 자기 자본 기회비용 1,317만 원, 연간 총 금융비용은 2,825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월 금융비용 약 235만 원.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이 물건을 최저입찰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을 가정하면 은행 대출금 약 3억 7,520만 원과 자기 투자금 3억 2,930만 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총 자금 투입 규모는 약 7억 450만 원이며 연간 금융비용 약 2,825만 원, 월 약 235만 원의 비용 구조를 가진 물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이 얼마가 미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계산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다른 영상에서는 전혀 세금 미납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이 물건에서만 이 말을 하느냐 하며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건의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대항력 있고 선순위고 배당 신청한 임차인이 미배당금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 그 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만약 미납 세금이 없다면 방금 말씀드린 5천만 원만 인수하면 됩니다. 미납 세금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금을 인수합니다. 여러분, 이 경매 물건의 핵심은 얼마에 낙찰받느냐가 아닙니다. 낙찰 이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 보증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은행 빚을 먼저 없애고 내 돈을 전부 회수한 뒤에도 현금이 남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정확히 고정하겠습니다. 미납세금은 일단은 무시합니다. 자기자본 투입금은
3억 2,930만 원입니다. 은행 대출금은 70% 대출을 기준으로 하되 방 빼기 7천만 원을 반영한 3억 7,5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전체 임차인 보증금 총액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보증금이 어떻게 돈으로 변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부터 상환합니다. 임차인 보증금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은행 대출금 3억 7,520만 원을 가장 먼저 상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억 6천만 원에서 3억 7,520만 원을 빼면 5억 8,480만 원이 남습니다. 이 시점에서 은행 대출은 0원이 됩니다. 근저당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 물건에는 이제 은행 빚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남은 보증금으로 내 돈을 회수합니다. 제가 이 물건에 실제로 투입한 자기 자본은 3억 2,930만 원입니다. 앞 단계에서 남아있는 보증금 5억 8,480만 원 중에서 이 자기 자본을 그대로 회수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8,480만 원에서 3억 2,930만 원을 빼면 2억 5,5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구조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은행 대출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내가 투입한 자기 자본도 전액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현금이 2억 5,55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의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으로 은행 빚부터 지우고 내 돈은 전부 회수하고 현금 2억 5,550만 원을 남기는 경매. 이게 바로 숫자로 증명되는 이 물건의 실체입니다. 이 화면을 처음 열었을 때 말씀드린 낙찰만 받으면 2억을 번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즐겁고 반가운 구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보통은 아니, 거의 모든 경매 물건에 있어서 경매에서 겁을 내는 부분 중 하나가 명도입니다. 법원 조사에서 이 물건의 세입자, 즉 임차인은 모두 10명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여기 세입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거의가 이사가지 않고, 아니 방을 빼지 않고 현재의 임대료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임차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모두 받고 그 돈으로 재임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명도가 필요 없고 다시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경매 물건은 겁을 내고 도망가 버리지만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이런 물건을 돈으로 만들고 누워서 떡 먹는 구조로 만듭니다. 이런 물건을 받아보는데도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실 분 있으신가요? 이제 이어서 이 남은 보증금과 월세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돈을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현금은 굴릴 때 가치가 생깁니다. 남은 현금 2억 5,550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이율로 예치합니다. 그러면 연 이자는 1,022만 원, 5월 이자는 약 85만 1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존 월세 수입 28만 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최종 월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이자 수입 약 85만 원, 월세 수입 28만 원, 합계 월 약 113만 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은행 빚 없습니다. 내 돈도 없습니다.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달 현금 113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수들이 경매에서 진짜로 노리는 구조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경매가 아니라 돈을 빼내고도 돈이 계속 남는 경매. 이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경매를 가격이 아니라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매각입니다. 앞에서 이미 보셨죠? 이 물건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먼저 막고 제 돈을 전액 회수하고도 현금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결국 마지막에 딱 하나만 봅니다.
감정가로 팔면 세금 다 내고 내 통장에 얼마가 남느냐? 오늘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끝까지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준은 고정합니다. 취득 총 투입금은 7억 450만 원입니다. 3년 뒤 매각가는 감정가 그대로 18억 5,535만 4,100원입니다. 따라서 매각 차익은 18억 5,535만 4,100원에서 7억 450만 원을 뺀 11억 5,085만 4,1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오직 하나 세금 구조입니다. 먼저 개인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은 3년 보유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매각 차익 11억 5,085만 4,100원의 6%는 6,905만 1,246원입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차익은 11억 5,085만 4,100원에서 6,905만 1,246원을 뺀 10억 8,180만 2,854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개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은 45% 구간이고 산출식은 3억 8,406만 원 10억 초과분의 45%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10억 초과분은 8,180만 2,854원이고 여기에 45%를 적용하면 3,681만 1,284원입니다. 여기에 3억 8,406만 원을 더하면 양도소득세는 4억 2,087만 1,284원입니다. 국세청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가 붙으니까 4,208만 7,128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매각 시 내는 세금 합계는 4억 2,087만 1,284원 4,208만 7,128원 즉 4억 6,295만 8,412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손에 남기는 순수익은 이렇게 끝납니다. 매각 차익 11억 5,085만 4,100원에서 세금 4억 6,295만 8,412원을 빼면 6억 8,789만 5,688원. 즉 개인이 3년 보유 후 감정가로 매각하면 세금 다 내고도 약 6억 8,789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형님이 물으신 질문이 나옵니다. 야, 왜 법인이 개인보다 덜 남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인은 주택을 팔 때 기본 법인세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택 양도에 대해 추가로 20%를 더 내는 구조가 붙기 때문입니다. 법인도 매각 차익은 똑같이 11억 5,085만 4,100원입니다. 먼저 기본 법인세부터 계산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10%와 20% 구간을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2억 원까지는 10%니까 2천만 원, 나머지 9억 5,085만 4,100원은 20%니까 1억 9,017만 820원. 그래서 기본 법인세는 합쳐서 2억 1,017만 82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기본 법인세에 대응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기본 세금은 대략 2억 3,118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 20% 법인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매각 차익 11억 5,085만 4,100원의 20%는 2억 3,017만 820원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세에도 지방세 성격의 부담이 붙는 구조로 보게 되면 총 부담이 더 올라가서 법인이 매각할 때 실제로 세금으로 빠지는 금액은 대략 4억 8천만 원대까지 커집니다. 즉 법인은 기본 법인세 주택양도 추가 20%, 이 두 방을 맞기 때문에 같은 차익이어도 개인보다 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찍겠습니다. 이 물건을 감정가로 매각했을 때 개인은 세금 다 내고 약 6억 8,789만 원이 남고 법인은 같은 조건에서 세금 구조 때문에 그보다 더 적게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물건은 법인으로 세금 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애초에 임차인 보증금 구조로 돈이 남게 설계된 물건이고 매각에서는 개인 보유가 더 정석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물건입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받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시작되고 보증금으로 대출을 지우고 내 돈을 회수하고도 현금이 남고 마지막 매각에서는 세금까지 숫자로 확인해보니 왜 고수들이 이런 구조를 끝까지 파고드는지 답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정가로 팔지 않고 더 비싸게 파는 출구까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물건이 왜
겉보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 아팠던 권리관계를 모두 이해하셨나요? 이제는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경매는 운이나 감이 아니라 권리관계와 금융흐름과 출구 전략,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분석은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실전 구조입니다. 이런 물건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복잡해 보여서 피해가고, 그래서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앞으로도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실제 법원 경매 물건, 숫자로 끝까지 검증된 구조, 개인과 법인 두 가지 출구 전략까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만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전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물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 더 깊은 물건, 더 민감한 구조, 현장 경험이 필요한 분석은 멤버십 회원분들께 먼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멤버십 가입 버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전으로 검증하는 경매 분석 실전경매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